네, 안녕하세요. 상무론 1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선화증권, 선화증권에 대한 부분하고, 어, 그 선화증권의 준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은 기본적으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운송인이 물품을 선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물품 수령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서는 아니에요. 선화증권이 운송계약 역할을 하는 거지 별도의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을 입증한 하나의 운송계약과 관련된 계약증권 이건 아닙니다. 뒤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보험의 경우에는 해상보험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해상운송계약은 이런 것이 아니라 선화증권이 그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물품의 수령증이나 그 운송계약의 증거 서류도 뭐 중요한 기능이지만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리증권입니다. 권리증권. 이게 이제 법제에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이걸 이제 권리증권이라고 하지 않고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뭐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선화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화증권의 소지인이 선화증권과의 상한으로 목적지에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물품을 이 선화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으로 하여금 청구하도록 인도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가능한 서류라는 점이 이 선화증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이것이 선화증권이 갖고 있는 아주 독자적인 중요한 기능인 것이고 다른 운송 서류하고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선화증권의 성질은 뭐 권리증권과 관련된 거 외에도 뭐 여기 이제 유가증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채권증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채권 채무 관계라는 게 내가 누구로부터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그걸 채무로 하고, 내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채권이라고 하는데,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운송인으로 하여금 목적지에서 운송 화물을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증권의 성격, 성질이 있는 것이고요. 선화증권은 대한민국 상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선화증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중거법에서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요식등이 요식증권의 역할을 하고요. 요인증권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화증권은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서 이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화증권에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 권리 의무가 규정이 되기 때문에 문헌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문헌증권성이 있고요. 그리고 운송인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때문에 물품을 그 자체를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인도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인은 물품에 대한 어떤 자신이 정당한 권리권자라는 사실을 선화증권의 제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화증권만 갖고 있으면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증권성이 있고요. 그리고 선화증권을 통해서만 물품 처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분증권의 성질도 있다. 그리고 운송인이 채무자인데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화물을 운송 도중에 제3자에게 매각을 했거나 했을 때 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화물을 인도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유통이 되어진다는 거죠. 밑에 있는 유가증권이나 유통증권으로도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화물을 목적지에서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인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 권한,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이 서류를 양도, 뭐 배서의 방식으로 양도를 하는 것으로서 이 권리를 넘길 수 있고, 그래서 이 서류가 유통 가능하다, 소유주가 바뀔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선화증권의 사용 실제 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선화증권은 기본적으로 선적선화증권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이용이 됩니다. 그 선적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그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그 후에 운송이 발행한 그런 선화증권을 선적선화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명칭으로 온보드 BL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품이 선적 완료된 그러한 선화증권을 이야기를 하고, 이 선화증권이 발행된 날짜가 실제 물품이 선적된 날짜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 예를 보면 본선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 온보드 베스를 good order and condition, 좋은 상태, 양호한 상태로 했다라는 것을 이제 기재를 하는 거죠, 선화증권에. 선적선화증권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앞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UCP 600, 그러니까 신용청 통일규칙에서 은행이 조건에 취합 일치되는 서류의 제시를 바탕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서 지급 확약을 하는데, 은행은 철저하게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서류의 심사 기준은 UCP 600이나 ISBP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UCP 600에서 요구하는 선화증권은 선적선화증권을 요구를 합니다. 실제 물품을 선적해서 운송의 어떤 상태가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나온 그 선화증권만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적선화증권이 아닌 선화증권, 뭐 뒤에서 얘기하게 될 뭐 수치선화증권, 이 경우에는 은행에서 수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화증권을 수치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수치선화증권은 선박에 적재했다라는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했다 정도의 표현만 들어가 있는 것을 received BL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신용장 거래에서 수리 불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정표시, 이 수치선화증권도 종류가 있어요. 예정표시선화증권은 말 그대로 선적항, 양육항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선적될 물품이 운송인한테 넘겨지긴 했는데 아직 그 항구에 그 선박이 입항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보관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선적된 물품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고 선박도 항구에 들어왔지만 아직 뭐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겠죠. 본선 적재되지 않은 경우에 발행되는 것을 항구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얘네들은 다 수치선화증권이고 선적선화증권이 아닌 경우가 되죠. 자, 근데 이 수치선화증권을 받았어요. 이 받은 상태에서 실제 선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본선적재 표기라는 것을 합니다. 본선적재 표기 혹은 본선적재 부기, 영어로는 onboard not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수치선화증권에다가 실제 추가적인 뭐 별첨 서류라든지 아니면 스탬프라든지 이런 걸로 실제 이제 선적이 이루어졌다, 운송인이 함을 받아갖고 실제 이날 선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선화증권이 5월 1일날 발행이 되는데 5월 3일자로 운송인이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 5월 3일날 지정된 선박에 적재됐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표시를, 부가적인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본선 적재 선화증권으로 봐요. 수치선화증권이
본선적재 표기나 본선적재 부기를 함으로 인해서 본선적재 선화증권이 되는 것이죠. 이 서류들은 은행에서 수리해 줍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상으로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인커텀스 얘기할 때 본선적재 선화증권, 수치선화증권을 본선적재 선화증권으로 발행해줘야 될 의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슈가 이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 이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에서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장부 선화증권과 무고장 선화증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화증권의 그 하물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선화증권에 하물의 명세나 하물의 기록과 관련된 내용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외관상 양호하다, 양호한 상태로 전적되어 있다, 숫자도 맞고 중량도 맞고 포장도 잘 돼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비고란에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적거나,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고 적거나 아무것도 적지 않거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거를 무고장 선화증권, 클린 BL, 뭐 어떤 조항이 안 달려 있다라고 해서 unclosed B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요런 선화증권만 은행이 수리를 해줘요. 문제는 이거죠. unclean, foul, dirty, closed BL 이라고 하는 거는 하물을 운송인이 받았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파손이 있다든지 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재하게 되면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고장부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수리 불능이라고,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는 선화증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운송인은 이런 게 있어요. 실제 물품 운송 계약을 100개를 했는데 선적이 90개가 이루어져요. 근데 계약할 때 100개였으니까 선화증권에 100개를 적게 되면 이 선화증권으로 인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을 하잖아요. 목적지에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그 선화증권과 관련되어 있는 하물을 인도를 청구를 하게 되는데, 선화증권에 100개가 되어 있고 실제 선적된 것이 90개라면 이제 나머지 10개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선화증권에 100개가 적혀 있다는 사실은 최소한 선적할 때, 물품을 선적할 때 100개였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에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하물인도 청구를 할 때 선화증권에 100개라고 적혀 있으면 진짜 100개를 내놔야 돼요. 90개밖에 안 내놓는다? 그거는 그 10개는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났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의 뭐 수량이 다르다거나 중량이 다르다거나 혹은 뭐 포장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거나 했을 때 그것을 운송인이 숨긴다거나 운송인이 뭐 선화증권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 운송인의 책임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부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용장상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은행이 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실제 계약 수량과 실제 선적되는 물품 사이에 뭔가 이렇게 간극이 발생하게 되면, 뭐 수가 부족하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신용장 통일규칙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새롭게 신용장의 어떤 조건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 합의라든지 그걸 통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이어서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해서 수량을 조정한, 그러니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바꾸는 거죠. 선화증권과 실제 선적 서류, 그러니까 실제 선적된 물품과 그걸 바탕으로 나오는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바꿀 수가 없으니 신용장 조건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발행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집단선화증권과 혼재선화증권이 있어요. 집단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선박회사가 우리가 운송인이잖아요. 운송인인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하주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의뢰를 하는데 요 중간업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운송주선인, 포워더, 뭐 혼재업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뭐 하는 물량도 있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소량 하주들 아니면 이 운송이나 물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영세한 업체들에게 영업을 해서 이 사람들의 물량을 자기가 받아서 중간에서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운송회사랑 하주 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운송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혼재업자와, 그러니까 하주와 이 각각 개별 하주와 혼재업자 사이에서도 운송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혼재업자와 선박회사 사이에서도 운송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하주 A, B, C, D 쭉 있는 이 고객으로부터 여러 화물을 받아서 모아가지고 이 선박회사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 선박회사가 이때 혼재업자 운송 주선인에게 발행하는 것은 전체 이 사람이 넘겨준 화물에 대한 선화증권이죠. 실제는 여러 하주의 화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행되는 게 그룹돼 있다라고 해서 집단 선화증권, 마스터 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화물을 각각 나중에 목적지에서 찾아가야 되죠. 뭐 아니면 수출 금융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해요. 선화증권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혼재업자가 별도로 이 개별 하주들한테 발행해 주는 것을 하우스 비엘, 그리고 포워더스 비엘, 포워더가 발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포워더들이 사실은 해상 운송의 중간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뭐 수행을 하는데, 여러 화물을 직접 해가지고 넘겨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국제 연맹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국제 운송 주선인 연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혼재 선화증권의 양식이 발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렌더 비엘이 있습니다. 서렌더 비엘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중요한 선화증권의 특징이라고 했던 것이 목적지에서 선화증권의 원본을 제시를 해서 하물에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서렌더 비엘은 쉽게 말하면 이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이 권리증권성을 포기를 한 걸 말합니다. 포기를 한 거야. 서렌 쳤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뭘 경기 게임을 포기하면 서렌 쳤다라고 할 때 그 서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성이 장점이 있죠. 화물의 어떤 신용위험이나 상업위험 없이 어떻게 보면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점도 있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선화증권 원본을 목적지 양육항에서 제시하여야만 물품을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렌더 비엘은 이러한 권리증권성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절차를 좀 살펴보면,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물품을 선적을 하잖아요. 원래 그럼 정상적으로라고 하면 선화증권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운송계약에 따라서 선화증권은 이 운송인이 매도인에게 발행해주는 서류가 선화증권이기 때문에 물품 선적이 이루어지면 선화증권이 발행이 돼요. 이때 선화증권을 뭐 은행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뭐 보내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선화증권을 발행한 은행에게 원본을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사본을 받아요. 사실 선화증권에 대한 어떤 원본성을 제가 강조를 안 한 이유가, 이미 요즘에는 종이 서류로 선화증권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리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 원본이 있어야만 목적지 양육항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 원본을 반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본을 받아요. 그리고 이 원본 선화증권이 포기되었다라는 통지를 매수인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운송인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원본 없어도, 선화증권 없어도 목적지 양육항에서 물품을 찾을 수 있어요.
운송이 이루어지죠. 화물이 여기 도착하죠. 그러면 매수인이 아마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매도인이 물품의 어떤 소유권을 쉽게 매수인한테 넘겨줄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대금, 물품의 이 운송되는 물품의 대금은 이미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넘겨진 후에 진행이 되는 사안입니다. 여기 있죠. 수출 대금 회수에 매도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에 수출 대금 회수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선화증권 원본을 인지를 삼아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신용장을 이용을 하든 주심을 이용을 하든 한어음을 이용을 해서 한어음이 이제 한어음으로 매수인한테 대금 청구를 하고 그 한어음의 인질로서 선화증권을 딸려 보내야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매도인 입장에서 근데 그걸 안 하고 서렌더 쳐가지고 포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선화증권 이거 별로 안 중요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은 매도인이 미리 돈을 받았을 때 가능하고 아니면 대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송금 방식을 선택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뭐 돈 다 받을 테니까 뭐 수수료 물어가면서 한어음 발행할 필요도 없고 뭐 선화증권을 보내줄 필요도 없고 알아서 해 알아서 물건 찾아 이런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필요한 재경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화물인도 청구를 합니다. 화물인도 지시를 해요. 딜리버리 오더. 화물 달라라고 오더를 줘요. 그러면 운송인은 그건 있어요. 이 서렌더 BL이라 할지라도 그 아무나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아무나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본에 선화증권 원본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권리증권성만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수화인, 수화인이 이 사람인지는 확인 정도는 해야죠. 정당한 수화인인지 그 정도 확인이 이루어지면 물품 선화증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물품을 인도하게 되는 시스템이 서렌더 BL입니다. 자, 스테일 BL과 백데이트 BL이 있습니다. 스테일 BL은 지체 선화증권이라고 하고요. 선화증권이 발행되면 그 발행일로부터 21일, 3주죠. 3주 안에 은행에 선화증권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UCP 600 제20조의 규정이 있어요. 이건 UCP 600 규정 때문이에요. 그냥 선화증권 발행받았으니까 저쪽 매수인한테 아무 때나 보내줘도 돼, 늦게 보내줘도 돼가 아니라 선화증권 발행한 날짜로부터 21일 안에 은행에 제시해라 라는 UCP 신용장 통일규칙의 규정이 있어요. 넘어가면 문제가 돼요. 원래는 수리 거절돼요. 근데 스테일 BA 그러니까 그런 지체 선화증권 21일 안에 제시가 되지 않은 선화증권을 지체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세 창구도 거래. 우리 보세 창구도 거래 거의 수업 초반부에 얘기했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선화증권이란 게 하주와 운송인 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발행되는 것인데 보세 창구도 거래의 경우에는 무역 거래보다 국제 운송이 먼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 21일 이거 훨씬 이전에 선화증권이 발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세 창구도 거래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지체 선화증권이라도 수리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신용장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발행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선화증권을 은행이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신용장 조건에 요 문구 스테일 BL 상관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21일이 지나도 한 달이 신용장이 발행된 지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도 은행이 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얘기 했죠. 여기 서류가 발행된 날짜를 선적한 날짜로 본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언제 발행됐는지가 조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선선화증권이 있습니다. 물품이 실제로 선적된 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발행된 BL. 그러니까 물품이 실제로는 5월 3일 날 선적이 됐는데 BL은 예를 들어서 뭐 한 4월 20 며칠자로 발행이 된 거야. 이거는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의 선적 시기나 이런 것들이 계약상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죠. 무역의 조건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걸 충족시키지 않아 놓고 나중에 이제 서류로 장난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백데이트 비엘, 선선화증권 실제 물품 본선 적재 날짜와 다른 날짜, 특히 빠른 날짜로 발행된 비엘. 원래대로라고 하면 4월 말에 보냈어야 되는데 늦어졌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그 5월 달에 선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는 속여가지고 4월 말에 물품 선적을 한 것처럼 속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선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약간 사용되어지지 않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화증권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자 주요한 특징이 선화증권은 반드시 그 원본의 제시가 이루어져야만 물품의 인도를 운송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그렇게 물품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선화증권을 그냥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직접 보내면 아무 문제 상관이 없을 수 있으나 이게 은행을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수리를 하고 심사를 하고 뭐 인수를 하고 지급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리고 하나의 은행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송화인이자 신용장상의 수익자이자 매도인이 매입은행이나 뭐 인수은행이나 뭐 이런 여러 지정은행에게 서류를 보내고 또 이 매입은행은 신용장 발행은행에게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 받고 이렇게 최소한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한의 은행 두 군데가 서류를 제시받아서 심사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물품은 목적 항구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않아서 이 물품을 매수인이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뭐다? 선화증권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화증권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물품을 제때 못 찾아가는 문제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물품을 야적시킬 수가 없어서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화증권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BL의 이용 방법을 대체하는 그런 변경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편법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BL의 이용 방법을 변형하거나 개선하는 방법은 첫 번째 서렌더 BL 앞에서 봤어요. 이건 뭐 한국어로 반납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있는 책도 있는데 BL 원본을 다시 반납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목적지 양육항에서 선화증권 원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선화증권 위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고 목적지 선화증권이 있는데 목적지 선화증권은 제가 뭐 이렇게 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선화증권의 발행 자체가 선적지가 아니라 목적지에서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목적지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선화증권의 그 선화증권 원본을 매수인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그 선박에 같이 실어주는 거야. 화물하고 선화증권을 같이 보내는 거. 선장에게 탁송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매수인에게 선화증권이 전달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담보성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선화증권 보내줬는데 저 사람이 돈 안 주고 그냥 날라버리면 나는 돈을 떼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대체 서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상화물 운송장 Seaway Bill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똑같이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운송 서류입니다. 근데 해상 운송 서류인데 선화증권은 아니에요.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성이 있는 서류이고요. 해상화물 운송장은 말 그대로 같은 해상 운송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증권성이 없는 서류를 Seaway Bill SWB 해상화물 운송장이라고 합니다. 해상화물 운송장은 해상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권리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선화증권의 위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시웨이빌도 있고 에어웨이빌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면 택배 송장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택배 회사랑 운송 계약을 체결하죠. 택배를 보내는 소포장 하물을 운송하는 운송 의뢰를 하죠. 예, 그때 나오는 여러 가지 송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작성하거나 하는 거, 아니면 그 먹지라고 하죠. 예, 우체국 택배 같은 거 보낼 때 이런 거 EMS인가 이렇게 해서 내용,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하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거나 해서 보내는 거, 그거를 무역 단위에서 하는 거를 해상화물 운송장, 항공화물 운송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 해상화물 운송장과 항공화물 운송장은 선화증권처럼 권리증권성이 있지도 않고 유통증권도 아니에요. 그냥 지정된 운송 계약에 따라서 화물의 수화인한테 물품이 운송되는 그러한 운송 계약을 이 해상화물 운송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권리증권인 선화증권 원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자적인 방식의, 뭐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하죠. 페이퍼리스화 되어 있어서 선화증권을 굳이 종이 서류로 하지 않고 전자선화증권으로 이제 빠르게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고요. 보증신용장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는 말은 신용장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신용장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지급보증입니다. 누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제3자가 돈 대신 주기로 약정하는 거, 이거 믿고, 사실 신용장도 그런 메커니즘인데 우리가 말하는 레터 오브 크레딧은 무역거래와 연계되어서 실제로 선화증권을 유통시키기 위한 시스템이고,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상적인 경제생활에서 보증선다 할 때 말하는 그 보증입니다. 그 외에도 대체 서류 이용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LG라고 하는데 Letter of Guarantee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상무론 시간이니까.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증이죠. 이게 뭐냐면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신용장 발행은행한테 수화인이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선화증권이 이렇게 올 거니까 내가 선화증권 오면 운송인한테 줄게, 그걸 보장할게, 개런티 할게 라는 서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장 발행은행 이름으로 발행돼요. 보통 LG는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 그래서 그 보증서를 들고 운송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에 화물은 와 있고 서류가 안 온 그 상황에서 찾아가요. 그래서 그 수화인이 운송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있으면 좀만 기다리면 발행은행 통해서 선화증권이 올 거니까 그 선화증권 오자마자 너한테 줄게. 일단 먼저 물건을 빼줘. 책임 생기면 이 발행은행이 발행한 서류 이거 줄게. 보증서니까. 이 신용장 발행은행이 보증한 보증 서류니까. 그래서 운송인이 그걸 믿고 물품 빼줬어요. 예전에는. 근데 여기서 많이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사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운송인의 경우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라고 했죠. 앞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서 발행한 보증서 하나 믿고 물건 빼주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여러 이벤트들과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를 이용을 해서 물품을 먼저 빼가는 그런 간행이나 그런 업무 방식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크게 위법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제가 뭐 강의 자료에 넣어놓긴 했지만 이 LG를 통한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를 이용한 물품 인도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선화증권의 위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끊었다가 선화증권의 어떤 준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